8시 15분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요, 8시 20분까지, 8시 20분까지고, 한 10분 정도 혹시 들으면서 물어보실 거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7시 1분인데, 8시, 아니, 7시 5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 사관님들 몇 분 들어와 있어요? 구세군 사관님들. 김병부 사관님, 반갑습니다. 얼굴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고, 잠깐 들어오세요. 응? 네. 조신재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거기는 꽃 많이 폈어요? 뭐 벚꽃이 만개죠, 여기는. 만개. 네. 다음 주 되면 뭐 거의 떨어질 것도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 5월 마지막 주에 저길 갔더니 그 순천을 갔더니 아직 매화가 안 펴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서 따님은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요? 네, 청첩장이 오늘 나왔더라고요.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주세요. 네. 카톡으로 보내주시든지 그냥 지금 처음 결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첫 혼사네. 오래간만에 만나겠네, 조 목사님. 전 사실은 한 32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왜? 뇌경색이 와가지고요. 그래요? 네네. 그래도 잘 회복하신 거네? 뭐 거의 이제 장애는 없고, 아이고, 다행이네. 만 약간 좀 남아있는데, 네. 안 먹은 지가 한 일주일 됩니다. 그래도 근데 하나님, 갑자기 그랬어요? 뭐 좀 약간 신호가 있었던 것 같고, 지나보면, 아, 뭐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어, 결혼식 주례를 딱 끝나고 나니까, 뭐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주례 끝나고 나니까? 네네. 바로 그, 병원 갔는데, 네, 제때 잘 갔네요. 그거 네네. 시간 놓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쨌든, 모든 게 다 잘 회복하시기를. 병원에서도 사실 이제 끄고, 어, 오디오만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도 가게 됐구나. 고맙습니다. 어쨌든, 잘 회복하시고, 더 강건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직 뭐 계속 들으시고 계실 텐데, 오늘은 김정신 교수님, 제가 이렇게 뵙고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한국 교회 건축의 대가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교를 하시고, 학교에서 40년 이상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계셔서 개신교회도 잘 아시고, 또 실제로 교회 성당도 많이 건축하시. 제가 책 주신 거 잠깐 보니까 아이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을 하시고 책도 많이 펴내시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교회 건축의 대가를 저희가 모시게 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유럽 가톨릭 성당과 기독교, 다음은 이제 국내 성당 얘기할 텐데, 앞부분에는 이제 건축의 본질이 뭔지, 또 이런 원론적인 교회 종교가 뭐고, 이게 교회 건축이 뭐고, 구약시대 이렇게 교회 건축, 이렇게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교수님께서 8시 20분까지 강연을 해주시고 잠깐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환영하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예, 예. 제가 양이 너무 많은 양을 드려가지고 이 노트북에 나와 있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어진 1시간 20분 동안에 이 전달이 힘들 것 같아서 중간에 중요한 것만 요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후반에 오게 되면은 사진 자료가 많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한국의 상황에 많은 사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못다한 이야기는 사진을 통해서 하는 시간이 있으리라 보고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의 본질이 무엇인가, 공간은 무엇인가 이랬을 때 흔히 우리가 일반인들은 건축의 외관 형태 또는 크기 또는 그러한 그 미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으로 봅니다만은 건축의 본질은 바로 우리 그릇이 비어 있어서 비어 있는 그 내부에 많은 물이라든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비어 있는 그릇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와 형태보다도 공간이 건축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형태, 양식보다도 내부 공간 형태가 더 우선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이 동양과 서양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의 공간 개념은 이 한자어로서 공과 간, 다시 말하면 그 용어에서부터 나오는데 공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를 위한 은신치의 의미와 허공이라는 물체의 고정성을 부정하는 불교의 형이상학적인 공의 개념을 갖고 있었고 간은 바로 사이, 틈 이러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동양에서의 공간이라는 것은 3차원의 실체, 내부 공간보다는 건축물의 배치라든지 또 외부 공간의 구성 이런 것에 더 집중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 동양 건축, 한국 건축을 봤을 때 그 건축의 내부 공간은 한 2000년 정도 역사에서 별로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기능에 따라서 또 그 격에 따라서 배치라든지 외부 공간 구성이 다른 거죠. 반면에 서양의 공간 개념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원리에 따르는 3차원의 절대적 공간과 그리고 이와 별개의 차원에서의 절대적 시간이라는 이 두 가지 고전 물리학의 기초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정리가 실제의 세계에 대한 명확하고 영원한 그 정확한 진리를 표현해주며 기하학적 형상들은 절대적인 미의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은 신성의 원천이라 생각하였고 천공은 완전한 기하학적 형상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을 다루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타계와 그곳에서의 인격적인 어떤 존재 또 그 존재들에 대한 믿음 즉 인식이며 그러한 존재들이 힘을 빌어 이상적인 새로운 삶에 대한 소원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방법 행위로서 의식 의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인식과 실천은 상징을 통해서 이해되고 표현됩니다. 상징이란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죠. 인간은 종교적인 의식, 의례 행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존재, 즉 절대 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초월적인 존재와 연결될 수 있으며 인간 세계의 근원적인 소외 불만으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한 세계, 영원한 기쁨에 찬 또 하나의 다른 삶을 살고자 바라는 것입니다. 종교를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릴리지오, 다시 묻는다 라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끊어진 신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재결합시켜주는 것이 종교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소란 무엇인가? 우리가 종교 건축에서 성소 또는 지성소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종교의 기능, 즉 의식 의례를 통한 실천 행위는 나와 저 타계에 속하는 궁극적인 실제사의 만남이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궁극적 실제가 파악될 수 있는 성소 공간이라는 특수한 현상적인 공간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 실제는 거룩한 것의 경험으로서 파악되고 또 이러한 것은 상징을 통해서 표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철학적 토대로서는 바로 이 거룩한 것의 경험을 위한 상징이 바로 이 성소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생각해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그 개념에는 영어에서의 홀리와 세크리드의 두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이것을 개괄적으로 표현하면 홀리는 형이상학적인, 간접적 또는 심적 상황에서의 성성 일반을 나타내고 세크리드는 홀리가 실체적 또는 공간적으로 현상하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궁극적으로 거룩한 것, 즉 홀리는 구체적인 공간적 형식에서 거룩한 것, 즉 세크리드를 현상하여 체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 건축 공간이라는 것은 궁극적 실제를 표상하는 상징적 공간 또는 궁극적 실제를 지향하여 현실의 공간으로부터 격려된 현상화된 공간이라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성소 공간 하게 되면 크게 네 가지 유형, 즉 신전, 그 다음에 고단, 분묘식 신전, 회당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전은 신의 집, 신이 살고 있는 집, 신의 저택 이런 뜻이죠.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전이라든지 에집트의 신전 또는 앙코르의 사원 또 일본의 신사 건축들이 이게 속하게 되고 고단은 주로 하늘, 태양, 자연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높은 어떤 단을 쌓고 그 위 꼭대기가 하나의 성소 공간이 되는 하이플레이스 개념, 메소포타미아 지브라트 같은 것이 또는 피라미드, 바벨탑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분묘식 신전은 성자의 사체 또는 신체 위에 신전을 만든 것으로서 왕이나 영웅의 사체 위에 높은 토총을 쌓아 올려서 만들어서 추모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의 탑, 수투파라고 하는 탑이 분묘식 신전의 대표적인 사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전이나 고단 분묘식 신전은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의 구약 시대에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오게 되면은 이제 회당, 미팅 플레이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종교 건축은 대체적으로 이 회당의 개념입니다. 가장 발달된 형식으로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유대인의 시나고그, 초기 그리스도교에서의 바실리카라든지 중세의 고딕 로마네스크 그리고 오늘날 현대 교회당까지 회당의 개념, 미팅 플레이스의 개념이 현대의 그 성소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집트의 그 신전을 보면은 제일 아랫부분 들어가는 입구에 회랑이 있고 그 다음에 촘촘히 박혀 있는 그 기둥이 있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계속 이 종축을 따라서 겹쳐서 제일 그 위에 있는 이것이
지극히 성스러운 곳, 지성소. 그래서 이러한 공간은 아트리움까지는 일반 신자들이 드나들 수 있지만 이 열주가 많이 빽빽이 들어있는 이런 성소들은 성직자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즉 신이 임재하고 있는 하나의 집이다 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피라미드 같은 것은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의 주구와 무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또 종교 건축이고요. 일본의 신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그 일본 신을 모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 집이죠. 이 주로 그 산악 지방이 아니고 이 평원에서는 높은 단을 쌓아서 그 단 위에 신전을 만드는 소위 하이플레이스 개념 지브라트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스톤헨지인데 이것은 종교적인 공간이면 동시에 또 무덤의 역할도 하고 또한 이 방위를 측정하는 이 태양 일종의 달력의 역할도 하는 여기에 한 가운데 에워싸여 있는 돌의 석주가 있고 가운데 제단이 있는 이런 스투파는 불교에서 그 스카모니 사리를 모시는 것인데 동심원에 이런 그 원이 있고 네 방향의 문이 있고 이 문은 나중에 이제 발달돼서 오늘날 우리가 향교나 또는 일주문 사찰의 입구에 있는 일주문으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방책을 두르고 탑이 있는 거죠. 이런 스투파. 그 다음에 히랍의 신전도 신상을 모시는 그런 신의 주거라는 개념의 종교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의 종교 건축을 크게 고대 성소로서의 단과 성막과 성전 그리고 해당 발전된 순서가 되겠는데요. 잠깐 살펴보면은 단은 하느님께서 야훼께 대한 최초의 제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다음 카인과 아벨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그 후 노아의 홍수 직후 야훼를 위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이 단은 지붕이 없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것은 그 내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건축인데 건축 이전의 단이죠. 이 단은 돌을 쌓거나 또는 흙을 쌓거나 이런 단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성막, 즉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시내의 강야에서 성막에 관한 제도를 하느님으로부터 받고 이에 따라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은 이동이 가능한 유목 생활의 하나의 사물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도 그 구조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이 성막은 배치와 방위가 이후에 성전이라든지 모든 그 성당 종교 시설의 원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막의 특징은 오늘 이런 그 성막 형태의 현대 교회당도 들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장방형으로 장변축을 동서방향으로 해서 동쪽에서부터 출입을 하고 서쪽 끝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영역 이방인의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것으로서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향이라든지 그 재료라든지 또 그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 다 읽어보시면 나오겠고요. 평면 비치도를 보면은 그 당시의 단위로서 큐빗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날 그 계산을 해보면은 22.5m 폭의 전체 길이는 45m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 출입문이 있고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덩이 있고 이런 뜰이 있는데 이 뜰까지는 신자가 아니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소위
성소가 있고 성소 다음에 지성소가 정방형 4.5m, 4.5m의 지성소가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천막 구조로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성막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소위 성전인데, 성전은 이동할 수 없고 이 축성을 통해서 신에게 봉헌된 건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전의 그 모델도 아까 말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상당한 3층 정도의 그 건물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자세한 건 뭐 시간상 생략을 하겠고 뒤에 나오는 그림도 있습니다만은 이 성막이 계시와 만남의 신앙적 구조를 지닌 종말론적 공동체를 위한 건축적 표현이라 한다면은 성전은 임재와 제사를 통한 전례적 공동체를 위한 건축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곧 하느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느님은 꼭 성전과 같은 이런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건물에 어디서나 거처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성전 파괴 운동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성전의 평면도를 보면은 아까 성막의 평면도와 아주 유사한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8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되는데 이때 회당이라는 새로운 예배 형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회당은 오늘날 이 교회 건축의 하나이고 원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이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어느 곳에든 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회당은 이 성전의 보조 건물이었지만 후대에는 성전 대용으로 쓰였고 여기서는 의식보다는 말씀 중심의 회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 시대의 교회 건축의 형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이 바로 시나고그 회당이 되겠습니다. 신약의 성전 개념은 요한복음의 서문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이 집에 머물렀다 라고 쓰고 있는데 이 머문다는 낱말은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사는 이스라엘의 영국시대의 신학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 그 예수 탄생 이후에 이 교회 건축의 여러 가지 시대와 지역의 변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성전입니다. 제 밑에 보시면 사도들의 생각으로 보면은 영에 생기는 모임이야말로 하나님의 집 성스러운 궁전인 것이다. 초대의 교부들도 이러한 생각을 계속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전 개념과 성당 건축의 발전을 간략히 요약하게 되면은 성전 건축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현존의 장이고 영에 의해 생겨난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사를 통해 실제적인 구원 행위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당이고 성전이다. 그래서 3세기 바퀴 시대에는 지하 묘소였던 카타콤바라든지 또는 개인 가정집에 그 교회가 남아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이제 공인되고 난 다음에 4세기부터 8세기까지의 교회 건축을 우리가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 건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크게 두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축형과 유심형이 있는데 이 유축형은 소위 라틴 크로스라는 그 십자의 날개가 있으면서 장축 방향이 긴 교회입니다. 그러나 유심형은
거의 정방향에 가까운 교회고, 그러나 아니면 그린 크로스라고 하는 십자가리가 똑같은 이런 것이 유심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축형은 로마네스크나 고딕, 서방교회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 유심형은 주로 동방교회, 터키라든지 이런 동방교회의 그리크로스의 형태의 유심형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2000년 동안 과거 이 교회 건축은 이러한 두 가지의 평면을 기본으로 해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박해시대 3세기까지 박해시대 교회 건축은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교의 전례를 나타내고 있는 예수가 마옥간에서 탄생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고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부활, 성령 강림, 성천, 예수의 생애를 추체험하고 그 주요 테마를 재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카톨릭 미사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초창기에서는 이제 카타콤바라는 지하 묘소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또는 개인집, 두라 에우로포스 같은 이런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가정집에서 예배를 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사가 가정집 교회고, 가운데 정령을 들고 예배를 보는 공간, 그리고 세례를 받는 공간이 이제 구분되어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카타콤바의 위로 같은 이러한 납골 지하 묘소 중에서도 가면은 좀 넓은 공간, 이런 곳에서 소위 전례를 했던 그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이제 허락되고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지어지는 것이 베드로 성당인데요. 오늘날 베드로 성당은 르네상스 이후에 만들어졌고, 그보다 앞서서 약 1000여 년 동안 있었던 것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 베드로 성당의 평면을 보면은 왼쪽 입구에서 디귿자의 그 아트리움이라는 중정을 두고 해랑이 둘러싸인 아트리움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있는 단면도를 보면은 가운데 넓은 이걸 네이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양쪽에 좁은 청랑이라고 그러는데 아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초기에는 종탑이 이 건물과 별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도시가 발달됨으로 해서 앞에 있는 아트리움이 이제 길이 되거나 강장이 되어 사라지게 되니까 교회의 상징으로서 종탑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은 오늘날 바티칸에 그 르네상스 시대 때 만들어져 있는 그 베드로 성당, 그 이전에 1000여 년간 있었던 성당이고, 이것은 이 바실리카의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 건축 양식으로 보면 비잔틴 양식이다, 로마네스크다, 고딕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역사적인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틴은 소위 동방교회,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기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옮기게 된 다음에 지어지는 성당이죠. 그런데 이 건물은 15세기 때 오스만 터키에서 함락되면서 그 이후에는 이 성당이 아니라 이슬람교의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비잔틴 건축의 특징은 그 모자이크 벽화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동방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조각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평면적인 모자이크 그림은 인정하지만 어떤 조각은 우상 숭배라고 봐서 그게 배제되죠. 그래서 모자이크 미술이 이제 굉장히 발달되게 됩니다.
지리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의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10세기, 12세기에는 러시아, 유고슬라비아, 발칸 반도까지 전파됩니다. 또한 이태리 반도의 동쪽에 있는 라벤나라든지 베네치아 등에도 이 비잔틴 문화가 많이 영향을 주고 또 그러한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잔틴 건축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로마 시대 때 이 원형 평면에 지붕을 넣는 돔 구조는 로마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이 문화가 발달되면서 평면은 거의 사각형,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바뀌는데 여기에 원형 도움을 얹기 힘들죠. 그래서 비잔틴 건축에서는 저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정사각형에 외접하는 그런 반구를 올리고 그리고 그 내면에서 수직으로 자르면은 그 그림, 첫 그림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정점에서 수평으로 잘라서 그 위에 다시 반구형 도움을 얹게 되면은 내 기퉁이에 마치 그 삼각 팬티처럼 생기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펜덴티브라고 합니다. 구면 삼각형. 이렇게 되어서 정방형의 평면상에 반구형의 도움을 얹게 됩니다. 이 비잔틴 건축은 바로 이러한 펜티브라는 이러한 그 구성이 요체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이 이제 크고 높게 이렇게 지어지는데 여기에 장식은 모자이크 장식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각품은 일제 배제됩니다. 조각은 우상 숭배라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이 비잔틴 건축의 특징이고 이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 비잔틴 건축에서는 밑에 부주두, 도세네트라는 것이 있는데 기둥이 그 위에 있는 아치를 받치기 위해서 주두가 놓이는데 그 주두 위에 또 하나의 주두가 놓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역할보다는 그 성전을 봉헌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시대에 지었던 성직자나 또는 왕의 이니셜 같은 것이 놓이는 이런 그 부수도가 되겠습니다. 비잔틴 건축의 실제로서는 바로 이 콘스탄티노폴이 있는 이 대성전, 지금은 성전으로 쓰지 않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많은 그 관광객들이 여기서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성스러운 지혜라는 뜻의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데 이 성당의 여러 가지 그 크기, 재원 뭐 이런 것은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의 그 구조는 로마의 초기에 있었던 그 판테온 원형 평면에 있었던 거죠. 이 판테온에 그리고 바실리카가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이 오스만 터키가 이 건물을 점령하고 정신없이 이 신도들을 다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공간에 압도되어 가지고 이 건물을 보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평면 그 마감 위에다가 해치를 해서 이게 모자이크라는 것이 다 감춰져 있던 것을 근세에 와서 다 벗겨내니까 원래의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유산으로 아주 중요한 건물이죠. 그 다음에 성 비타멜 성당은 이 이태리 반도의 동쪽에 있는 라벤나에 있는데 이 건물은 상당히 이제 특이한 건물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평면도가 있는데 아트리움이 있고 아트리움에 들어가서 나르텍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성전을 들어갔는데 평면이 팔각형이에요. 팔각형인데 이 나르텍스에서 정면이 아니고 약간 꺾여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이제 됐습니다. 뒤로. 예, 이 건물은
6세기경에 지어졌지만 그 공간에 대한 개념은 아주 현대적이다 이렇게 해서 건축가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르텍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공간이 소위 상호 간입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리고 공간이 움직임, 유동성이 있고 해서 아주 평가하는 그런 성당이 되겠습니다. 이 아폴리나르 인클라스 성당이 이태리에 있는 성당인데 이것이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초기 그리스도교 성전인데 이러한 사례를 우리나라에서는 시청 앞에 있는 성공회 성당의 내부 공간과 비교하면 아주 유사할 것 같습니다. 이 1층에 있는 열주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벽화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클리어 스토리라는 것은 아주 그 투명한 층이니까 이거는 이제 채광창이 쏟아지는 그런 빛이죠. 그리고 천정 구조는 석조가 아니고 그 목조 트러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그리스도교나 비잔틴 건축에서는 저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앱스의 제 끝에 보면은 방구형의 앱스에 유리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청 앞 성공회 성당을 가보시면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실리카식 교회라고 한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 평면과 왼쪽에 있는 단면을 보면은 잘 설명하고 있는데 들어오면 아트리움이라는 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랑이 둘러싸고 있고 중정 한가운데 분수대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손을 씻고 들어오면은 나르텍스라는 공간이 까지는 신자든 비신자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 내부는 신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공간이 네이버고 양쪽에 있는 것이 아일.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네이버를 신당, 아일을 청당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카이어가 중심에 있고 그 뒤에 양쪽 나리가가 있는 걸 트란셉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구형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앱스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일반 신자들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이 전례에 오늘 같은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능하고 주로 카이어에 있는 성가대의 중심의 전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은 성서의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벽화를 통해 가지고 짐작할 뿐이죠. 그리고 카이어 양쪽에 있는 독경대는 계단을 만들어서 좀 높은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campanile 종탑은 건물과 별개로서 만들어지는데 앞에 있는 아트리움이 도시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니까 그 대신에 이렇게 높은 종탑을 만들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실리카 교회는 천정 구조가 이런 그 조적 구조가 아닌 트러스 구조로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로마네스크는 뭐 시기로 보면 10세기에서 12세기 사이가 이제 로마네스크 시기가 되겠는데 이 로마네스크 시대는 그 어원을 보면 로마인 플러스 로마의 수법을 닮은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건축은 실상은 이태리보다도 게르만 민족의 이동을 통해서 오늘날 프랑스나 영국이나 또는 독일이 더 왕성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게르만 민족을 중심으로 고대 로마 건축 기법을 기초로 다만 그 컨셉이나 정신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바로 로마네스크 성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세의 봉건 제도라든지 장원 제도라든지 또 중세의 수도원 운동과 다 결부되어서 이루어지는데 로마네스크 건축의 특징을 보면은 평면은 바실리카식 라틴 십자형 평면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날개가 있고 종축이 긴 바실리카식
평면이고, 이때의 그 공간 개념은 보호와 초월적 열망을 지닌 하늘이 이르는 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벽체는 굉장히 두툼한 승과 같은 형태를 갖고 있고요. 이 전례는 행렬을 중시한 그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구성 체계를 우리가 베이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한옥에서 한 칸, 두 칸 하는 그 칸의 개념과 유사하게 4개의 기둥이 만들어지는 단위 공간을 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둥은 피어라고 그러는데, 좀 지나면 여러 개의 그 볼트를 이루는 그 근골이 내려와서 피어가 다양한 그 형태로 발전합니다. 이것을 속주라고도 클러스터 피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지붕은 원동형 볼트에서 교차 볼트로 발달합니다. 아치는 반원은 아치가 위주가 되겠으면 후기 오게 되면은 포인티드 아치로 발전하게 되겠고, 창의 형태도 반원 아치에서부터 포인티드로 바뀌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창에는 소위 스테인드 글라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벽체는 아주 매시브한 벽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양계 건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탑은 수익성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로마네스크는 지역별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네스크 양식은 한 6세기에서부터 11세기까지 한 500년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별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는 이 진행되어가는, 발전되어가는 가정의 건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고딕과 로마네스크를 잘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 나라에서 약현성당이나 명동성당을 고딕 양식이라 하지만 사실은 구조체계나 모든 걸 보면 로마네스크 양식에 가깝습니다. 이 로마네스크의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에 있는 드럼 대성당인데, 이것은 영국의 또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도시에 있는 대성당, 캐스트랄 옆에 소위 클로이스트라는 해랑이 붙어 있는 수도원과 대성당이 같이 존재합니다. 이 프랑스나 다른 지역에서는 수도원은 도시에서 아주 격리되어 있는 그런 곳이지만, 영국의 경우는 대성당과 같이 있어서 저러한 그 가운데 중정을 두고 해랑이 둘러싸여 것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드럼 대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이지만 서양의 교회 건축을 보게 되면 한 건물에 로마네스크 양식적인 부분도 있고 고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수백 년에 걸쳐서 변형되고 지어지기 때문에 이 드럼 대성당에도 천정 구조는 고딕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기둥에도 큰 원통형 기둥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 있는 기둥은 족주라 그래서 이 천장에 있는 볼트의 그 리브라고 그러는데 뼈대가 그대로 내려와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클러스터 피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딕, 12세기 되면 고딕이 되는데, 이 고딕은 시대적인 배경이 도시 시민계급이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중산 상공인과 장인들의 그 권리,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도시마다 그 도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대성당이 있게 되겠고, 이 당시 이제 소위 그 스콜라 철학이라는, 이것은 신학과 철학이 이제 결부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스콜라 철학을 건축적으로 규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소위 체계적인 분절화, 아티큘레이션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몸을 보더라도 몸을 즉 얼굴, 그다음에 팔다리가 있고 몸체가 있고, 또 팔에는 손이 있고 손목이 있고, 또 손에도 손가락이 있고, 이렇듯이 계속 분절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고딕 시대의 스콜라 철학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성당은 뭐냐 하면 질서 잡힌 그리스도교적 우주의 표현이다. 천상의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고딕은 사실
야만인으로 봤던 그 라틴 쪽에서 봤을 때는 고트족의 건축이다. 그래서 고딕이라는 의미를 쓰는데 사실 고딕은 고딕 시대는 고딕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18세기에 와서 고딕을 좀 평가절하는 이름으로 야만족의 건축이다. 이렇게 해서 고딕이라고 붙었는데 19세기 이후에 와서 고딕이야말로 서양의 교회 건축의 절정이 있다. 그래서 뭐 로마네스 그 고딕에 와서 완성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딕 구조의 세 가지 요소는 아까 말했듯이 포인트 아치, 첨도 아치와 리버 볼트 그리고 플라잉 부트라스가 있는데 플라잉 부트라스는 다음번에 나오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를 보면은 바실리카식을 기본으로 해서 앞에 이제 배랑 나르텍스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해중석이 있는데 해중석은 가운데 네이브를 중심으로 좌우 아일이 있는 이 삼랑식을 우리가 삼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쭉 가서 익랑이라서 소매체 팔을 벌려 있는 익랑이 있고 그리고 재단이 있는 그 주변에 다시 보헤랑이라는 아브라토리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고딕은 유기적이고 위계적인 통합을 이루어서 아주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공간이 이루어지는데 이 초월적인 공간은 뭐냐면 로마네스크는 굉장히 두툼한 벽체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창인데 고딕 오게 되면 벽체가 다 없어집니다. 다 커다란 창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부의 육중한 그 구조를 소위 플라잉 부트라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외곽으로 그 이동을 시키고 그래서 벽이 투명한 유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고딕 시대는 소위 스테인드 글라스 빛이 충만한 그러한 공간이 됩니다. 빛은 비물질로서 물질계와 정신의 매개다. 신의 메시지. 그래서 연속적인 빛, 경이로운 빛, 이러한 것들은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벽체가 투명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파리 외곽에 있는 생드니 그 성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생드니는 몇 년 전에 월드컵이 이루어졌던 그 도시인데요. 여기는 이제 왕립의 그 수도원 성당이었는데 이 슈젤이라는 분은 평양 출신의 수도 원장이 됩니다. 아주 영특한 그 인물이고 그래서 이 로마네스 시대에 지어진 성당을 이제 개보수를 하는 특히 이제 재단을 중심으로 한 그걸 보수를 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발달되어 있는 로마네스크에서 가장 발달된 것만 다 모아가지고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수도 원장이 얽힌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책으로도 나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꿈에 나타나 있는 것을 통해서 갔더니 중요한 그 목재를 구할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생데니 성당 축성식에 왔던 많은 여러 나라의 그 고위급 성직자들이 이 생데니 스톤을 보고 야 이거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을 상징하는 건축이다. 이래서 이 고딕은 짧은 시간에 전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로마네스크는 수백 년을 걸쳐서 각 지역성을 가지면서 점차적으로 발전됐지만 고딕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전 유럽에 이제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고딕 성당의 평면과 단면을 이제 보시겠는데요. 이 평면을 보면은 앞에 나르텍스를 통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 하나하나의 단위 X로 표현해 있는 것이 하나의 공간이에요. 4개의 기둥에서 만들어진 단위 공간이 되는 거죠. 이 단면에서 보면은 가운데에 있는 넓고 높은 천장을 가지는 것이 네이버, 그리고 양쪽에 낮고 좁은 공간이 아이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벽면을 보면은 제1층을 아케이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소위 다락성, 빛이 없는 지붕 속에 있는 이것을 이제 트리포리움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특별 자석입니다. 귀족들이 자석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그 위에 이제 클리어 스토리라는 채광창이 오픈됩니다. 클리어 스토리는 바로 그 지붕 볼트의 그 압력을 이 바깥으로 바깥에 이제 높게 올려 있는 이전을 시킴으로 해서 이 클리어 스토리를 완전히 투명한 그 창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방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 트리3라는 이 창살이 발달되는 건데 제일 처음에는 왼쪽 위에 있는 이런 것이 제일 아래쪽에 보면 영국의 17, 18세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커지고 창살도 아주 가늘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바뀌게 되고 또 이 창에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로 꽉 채워져 있어서 이것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영국의 고딕은 시대 구분이 할 정도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오염되어 있는 유리, 즉 불안정한 공정을 통해서 두께도 다르고 그 안에 기포도 있고 또 흠이 있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균일한 반사나 균일한 투과가 아니라 난반사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림이나 문양이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여기에 페인팅을 할 수도 있고 또 질산염으로 통해서 실버 스테인이라든지 에칭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효과를 구할 수 있는 것인데 빛의 시간적인 변화, 빛의 강약, 빛의 좌우, 전후, 상하의 방향에 따라 신비한 변화를 연출하기 때문에 이 고딕 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스테인드 글라스는 종교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됩니다. 요 밑에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이 공간은 작고하신 그 장익 주교님이 쓰신 글인데 스테인드 글라스를 잘 표현한 글입니다. 고딕의 구조는 이와 같이 비잔틴과 고딕의 차이점, 구조의 발달 이런 것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 볼트 구조를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제 모델 사진도 있지만 원래 로마네스크 볼트는 반원형 볼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딕 오게 되면 뾰족한 볼트가 되죠. 예를 들면은 이 스판이 다르면은 그 반원형 볼트일 때 볼트의 최정점이 높이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포인트드 볼트가 되면은 초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높이를 창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인트드 아치야말로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래서 고딕 시대에는 창이 전부 다 포인트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성당 건축을 고딕이냐 로마네스크 구분을 아치가 포인트드가 되면은 고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건 사실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이 고딕과 로마네스크는 전혀 다른 건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화재가 났던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 위층에 보면 날개 이렇게 나오는 게 플라잉 버트라스입니다. 뼈대가 나와서 그 벽에 수직 압축력을 플라잉 버트라스를 통해서 외곽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창을 만들 수 있었고 또 로즈윈도라는 이 장미창은 직경 12m 아주 장미창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림도 이 성경의 말씀 또를 이제 유리 파편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부 공간 또 화재가 났을 때 사르트르에 있는 대성당은 이 12세기에는 여러 도시들이 앞을 다투어서
그 도시의 많은 그 협동조합의 장인들이 봉헌을 해서 한 성당의 어느 부분은 어떤 협동조합, 어느 부분은 어디 이렇게 해서 경쟁적으로 지어집니다. 그 경쟁은 어떻게 하면 높게 짓느냐 이것이죠. 사르트르 성당을 보면은 종탑이 좌우가 다릅니다. 이것은 성당이 지어지는 시기가 100년이 넘게 되고 이러면서 양식이 달라지는 그 두를 볼 수 있습니다. 내부의 공간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천정이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클리어 스토리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고 중간에 이제 트리포리움이라는 것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공간. 그 밑에 아케이드와 아케이드는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보고 읽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상적인 공간이라 한다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천상의 세계를 드러내주고 그 가운데 분절되어 있는 이 트리포리움이 이제 있게 됩니다. 랭스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 이렇게 이제 고딕 시대 오게 되면은 재단 뒤에 또 소재단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일어난 것인데 십자군 원정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대성전에서 이제 십자군 그룹별로 미사를 보게 되니까 한 성당에서 동시에 여러 채플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소채플들이 많이 생겼고 오늘날은 그 소채플들이 다 그 성인들의 무덤이나 또는 유골들을 안치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미앙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전, 이제 13세기에 세인트 차펠이라는 것은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서 가까이 있는 곳인데, 이건 왕립미술 채플입니다. 아주 작은 채플이지만 이 채플의 창을 보시면 가느다란 골조 위에는 전부 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칠합니다. 아주 휘황찬란하죠. 그래서 이게 고딕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이제 최고조에 이르렀던 것이고 여기에는 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갑니다만 아주 작은 채플이지만 여기 들어가면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나오질 않아. 그래서 굉장히 긴 줄을 기다려서 이제 가게 되는데 정말 천국에 와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영국의 고딕은 이 제란디가 반원형의 앱스가 아니고 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가 2개의 더블 크로스 십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회랑이 있는 이 클로이스트라 그러는데 이것은 수도원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도자들이 하루에 5번씩 이제 기도를 하러 가면은 이 회랑을 돌면서 성가를 부들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영국의 솔즈베리 대성당의 그 종탑의 높이는 120m, 최고로 높습니다. 그 안에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또 이러한 돌의 조각 이런 건 또 뭐 대단하죠. 자, 이제 르네상스로 돌아오면은, 르네상스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시민계급이 성장하고, 봉건사회가 붕괴되면서, 신 중심의 중세 문화가 인간 중심의 휴메니즘 문화로 바뀌게 되는데, 이 르네상스를 우리가 재생, 부활, 부흥이라고 합니다. 인간 본성의 자유로운 발로 개인주의의 인식, 자연에 대한 찬미, 또 고전의 현실성을 발견했던 것이 르네상스의 소위 말하는 만능인 건축가인 동시에 과학자이고 화가이고 조각가이는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네오다빈치 이런 볼 수 있습니다. 만능의 건축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베니스 공화국에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되기도 했는데 밀라노, 플로렌스, 베니스, 나폴리 등 몇 개의 도시가 부흥을 하게 되고 여기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건물들이 지어집니다. 그 중에 피렌체 대성당은 이 도움을 보면은 좀 약간 뾰족하면서 이 도움은
이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서 그 바깥 껍질과 내부 껍질 사이에 아치로 연결해서 아주 합리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고딕 시대와 같이 창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발달하지 않고 오히려 벽화 예술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피렌체 대성당의 평면 구조를 보면은 고딕 시대의 이런 그 평면과 다르게 재단을 중심으로 한 즉 팔각형,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단면들을 보면은 이중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창이 많고 이때 오게 되면은 벽화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는 위축되고요. 여기에는 많은 그 건축가들, 조각가들, 그리고 이제 투시도법이라는 그러한 그 도법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요. 이제 베드로 대성당이 이제 지어지는데,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제 종교 개혁도 또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카톨릭에서 보는 입장과 또 우리가 이제 프로테스탄트에서 보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베드로 대성전 바닥 면적만 하더라도 약 한 5,000평 되는 어마어마한 성당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것의 양식은 르네상스 말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소위 바로크 양식이 되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원안으로 쿠폴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미켈란젤로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광장이 만들어져서 거대한 가톨릭 바티칸 그 시국의 안에 있는 대성전이 만들어지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까 4세기에 봤던 베드로 성전입니다.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양식이었죠. 여기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영화 배너에서 보이는 네 마리 말이 이끄는 그런 경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의 좌우가 언덕의 간중석이 되겠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처형을 당해서 그 묻히게 됩니다. 그 묻히게 대한 지하 묘소 위에 소위 4세기경에 베드로 성당이 지어졌고, 이걸 다시 이제 6세기경에 미켈란젤로에서 장축 설립되고 또 지어지고, 그리고 앞에 해랑이 베르니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해랑이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베드로 대성전이 이루어지죠. 지금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이제 종교개혁의 그 배경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록이라든지, 또 오스만 터키가 동지중해 이단을 점령하고 지리상의 발견이라든지, 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반면에 이제 카톨릭에서는 주로 이제 프랑스는 종교개혁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지만, 독일, 스위스 이런 쪽에서는 반 이상이 이제 프로테스탄트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럼과 동시에 가톨릭에서 다시 그에 대한 반종교개혁 운동이 또 나옵니다. 예수회가 활동을 하게 되고, 동방, 즉 중국, 인도 쪽으로 이제 선교하게 되고, 이러면서 바로크 건축이 나오는데, 바로크 성당 건축은 새로운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아주 역동적이고 두툼한 벽에 그 어둠과 밝음의 이제 컨트라스트를 해서 과도한 어떤 그 효과를 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평면은 타원형 같은 평면이 나오는데, 사실 로마네스크나 고딕에서 보이는 그러한 체계는
그 시대 이전의 물리학이나 기하학으로도 가능했지만 바로크 시대에 오게 되면은 타원형의 그 평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소위 그 적상,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미적분을 통한 그 설계가 하지 않으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 시기에 기하학과 수학의 발달과도 서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음과 어두움의 극적인 대비라든지, 그리고 그 공간을 이성적인 것보다는 아주 감성적인 그런 공간을 만든 것이 이제 바로크 성당이 되겠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은 일제수 성당과 이 로마에 있는 산드렐로 알레쿠아트로 폰타네 이 성당을 보면은 평면이 타원형이죠. 그리고 그 안에 지금까지 봤던 거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그 다양한 장식들, 그리고 어둠과 밝음의 대비,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17세기에 오게 되면은 여러 양식이, 우리가 이제 그 서양의 양식을 본다면 로마네스크, 고딕, 다음에 르네상스, 그 다음에 르네상스에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이제 고전주의, 낭만주의, 그 다음에는 이제 절충주의, 이렇게 해서 19세기 절충주의로 끝나게 됩니다. 세인트 폴 대성당은 이 바로크 양식의 또 최고봉인데 런던에 있는 대성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 건물로서 독일에는 퓨첸 하이리겐 성당인데, 여기서 이제 내부 공간을 보시면은 이런 타원형을 모처리 해서 아주 그 여성적이고 극채색의 장식이 나옵니다. 이것은 로코코 양식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그 양식이 이제 로마네스크, 바로크, 로코코, 그 다음에 오는 양식들은 한 성당 안에 여러 개의 양식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300년을 주기로 해서 변화되어 오는 양식사이 이때 오게 되면은 불과 50년을 차에 들고 신고전주의가 되었다가 낭만주의가 됐다가 절정주의,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 칼스 보로메오 성당은 스위스에 있는 성당인데, 이 앞에 있는 히랍의 선전 양식, 고전주의 양식이 있는가 하면 뒤에 있는 돔은 르네상스 양식이고, 앞에 오비리스 같은 두 개의 열주가 있는 것은 에집트 양식, 이렇게 여러 가지 양식들을 조합한 절정주의 건축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건축사에서는 절정주의는 바로 양식의 끝, 종말이고, 어떤 양식사에서 본다면 오히려 퇴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교회 건축에 오게 되면은 고딕 양식을 부흥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또 그 배경에 가톨릭 교회의 건의를 행보해서 낭만주의가 발달하고,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해고, 또 신비적인 것에 대한 선호, 그리고 자연의 비일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호 복합되어 와서 바로크,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절충주의, 이렇게 해서 19세기에 끝을 맺습니다. 그 다음 바로 빨리 좀. 그 다음은 이제 그 성당의 사례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그림만, 우리가 이제 현대교회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예가 상당히 그 중요한, 그래서 20세기 이제 전반의 교회 건축에는 새로운 재료와 구조의 탐구, 전래운동, 성미술운동, 독일의 표현주의, 또 르르프 스프라츠의 도상학, 또 벤부자의 교회 건축 실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림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이 1926년에 프랑스 랑시의 노트르담 성당은 이 현대적인 콘크리트 구조를 가지고서 투명한 벽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인했던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몽마르트르에 있는 성요한 성당은 철골 구조로서 골조를 만들었던 그러한 성당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전래운동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전래운동도 뭐 설명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천주교에서는 이 전래운동 이 시간이 너무 여기서는 이제 현대 교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전래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전래운동의 이게 독일의 이제 루돌프 슈바츠라는 그 건축가가 있는데 이 건축가의 그 왼쪽에 있는 이 6개의 모형은 교회의 재단을 가운데 두고 에워싸고 있는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6개의 모델을 이제 제안을 했고 또 그러한 제안 외에도 성당의 공간 유형을 그 오른쪽에 보면은 좌석 이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오토바트리 경우에 되면 교회 평면에 여러 가지 이제 재단이 조금 옮겨가면서 팔각형 또는 십자형 이런 그 변화가 이제 나옵니다. 동시에 또 성아트 사크레라는 성미술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도미니크 수도의 진보적인 성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교 미술을 최신하고 교회 안의 현대 미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했던 운동입니다. 여기는 꾸뜨리의 신부, 이 신부 자신이 화가인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 예술을 부활한다든지 뭐 이건 프랑스 남쪽에 스위스 국경지대에 있는 아시라는 곳에 성전을 약 13년에 걸쳐 지으면서 여기에 그 당시에 유명한 젊은 청년 예술가들을 초빙해서 꼭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성미술운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죠. 조르주 로라든지 샤갈, 마티스, 레제 등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성당의 이제 내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덴쿠르, 이 프랑스에 있는 성당을 보면은 아주 모던한 성당에 이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모자이크를 가지고서 만들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티스가 말년에 설계를 해서 지었던 조그만 채플입니다. 이건 이제 봉쇄 수도원인데 여기 보면 수도자의 자석이 한쪽에 있고 한쪽은 일반 자석인데 이 안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당신이 직접 설계를 했는데 아주 현대적인 모던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가 하면 르꼬르비제의 그 롱샹 성당, 롱샹 성당은 뭐 건축가들은 꼭 여기를 가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이 격전지에 있었던 언덕 위의 성당인데 그 꼴비제라는 그 대가의 한 작품이고 이 안에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롱샹 성당은 20년 전에 국내 건축가 교수들이 모여서 그 꼴비제에 대한 꼴비제 작품 읽기라는 책을 냈는데 그때 이 롱샹 성당을 제가 맡아서 저에게 4번을 가서 답사하고 또 이 성당을 제가 모델도 만들고 했던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모델이고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왼쪽 아래에 있는 스케치가 꼴비제가 처음 이 파리에서 이 방문을 하고 와서 3일 만에 스케치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스케치가 완성되어 있는 성당과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독일의 이제 표현주의, 이것은 시기적으로는 짧지만 소위 이러한 유토피아를 추구했던 교회당의 평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교회에 오게 되면 아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당인데요. 바깥 보면은 이 유럽에 있는 곡물 창고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도 없고 이런 형태예요. 다만 이때는 제2차 바티칸 공회 전이기 때문에 제단이 벽에 붙어서 사제와 일반 신자가 같은 방향으로 미사를 보던 시대였습니다. 루돌프 스바츠의 또 다른 유형의 성당들, 보니파시오 성당이라든지 또 스위스의 성아프린 성당,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당은 이 뱀은 고프리드 뱀, 도미니쿠스 뱀, 그리고 그의 아들, 손자에서 4대에 걸쳐서 건축가인데, 이 성당은 입구에 쭉 올라가 있는 이 바깥, 여기서도 이제 바깥 미사를 볼 수 있고, 콘크리트로서 깎여 있어서 마치 위에서 보면 다이아몬드 같이 생겨 있고, 옆에 있는 둥글둥글한 것은 순례자들의 숙소가 되겠습니다. 뱀부자의 교회는 내부 공간 형태. 영국의 이제 커벤트리 성당은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폭격을 해서 이 성전의 앞에 있는 게 지금 원래 성당입니다. 이 파괴된 것을 그대로 두고 내부 정축을 해서 만든 성당이었는데, 이게 이제 독일이 동독 수독 통일된 해에 제가 이제 영국에 1년간 있었는데, 그때 독일에서 여기다가 큰 행사를 여기서 했고 원조를 했던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에 있는 메겐비오 성당은 외관으로 보면은 이게 성당일까 개신교 교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하나의 삼각형 안에 외피가 뭐냐 하면은 반투명의 대리석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고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오는 아주 인상적인 그러한 건물이고요. 이것은 영국에 있는 크리프톤 대성당인데, 주교자 성당인데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제 평일에는 이제 소채플이 있고, 여기에 세례대 있고 부활초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당인데, 이건 무띠에 스위스에 있는 성당인데요. 이것은 아래쪽에 종탑이 있고 꺾여서 들어오면은 대각선 방향의 성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돌출된 두 개가 소채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길쭉한 게 제의실이어서 손님 신부가 강론을 하고 신자성을 통하지 않고 드러날 수 있도록 했는데, 상당한 인상이 좋은 그런 작품을 봤습니다.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세례대, 그리고 이제 물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강조한 독일에 가면은 고속도로 아우토만 키르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성당은 독일이 고속도로는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이 체포를 지어서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사고율을 굉장히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는 이 고속도로 체포를 한 40개 정도 그 후에 지어지는데, 이것은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루트파 교회가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가톨릭이 또 하고 하는 것인데 아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 고속도로 성당만 찾아서 돌아다녀 봤는데, 이걸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도로공사에 제안을 했었죠.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그게 휴식이 아니잖아요. 시끄럽고 이런 거 좀 제발 새 대통령 시대에 와서 좀 만들었으면. 에브리 대성당인데, 이건 마리오보타, 우리나라 이제
많이 이제 마리오 보트의 작품들이 이제 들어서는데 그 에버리 이 주교자 성당입니다. 이 동그란 방구형된 그 지붕이가 또 야외 재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그 천장 루바는 이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조절을 합니다. 여기 이제 마리오 보타의 작품이 나오네요. 남양 이제 그 성모 성지에 최근에 이제 마리오 보타가 직접 설계를 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실제 설계는 한국인 건축가가 했는데 저는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산의 골짜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나라는 물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한국 건축은 산의 그 능선 그 하부에 물론 짓긴 하지만 이 골짜기에 짓질 않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외국 건축가의 설계에서는 이 두 개의 종탑은 사실상 참 한국인이 저렇게 설계하면 저렇게 짓질 않아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어서 하는데 외국 건축가는 그렇게 짓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로마 근교에 있는 그 주빌리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했는데 이 소성당입니다. 근데 유럽은 신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와서 각 지역의 중요한 것에 그 대기년을 기념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중에 한 성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엑스포 2000 종교관으로 만들어졌는데 엑스포 끝나고 이게 헐렸죠. 헐렸지만 이 건축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다시 복원을 해서 지어졌습니다. 이것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요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회랑으로 뚫려서 있고 내부에 이제 가운데 정방형의 교회당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개신교도 예배를 보고 가톨릭도 합니다. 그런데 그 회랑의 이제 가운데 사진을 보면은 이 약 한 30cm의 그 공간 속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경이라든지 뭐 볼펜이라든지 또는 그 볕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오늘 현대생에서는 부산물들을 가지고서 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한두 장 그 다음에 이제 요 독일의 민헨에 있는 그 성당인데요. 이 성당도 마찬가지로 그냥 장방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좌우 루바도 변할 수 있고 재단에 있는 저것도 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드러났다가 또 다른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그 입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소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게 1년에 몇 번씩은 전체가 열립니다. 이 문이 전체가 문입니다. 그래서 열려서 바깥으로 확장되면은 그 외관 바깥에서도 이제 미사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은 산타모니카 성당도 이게 완공된 지가 한 4, 5년 되는데요. 이제 현대 교회들은 유럽의 경우에 신자도 줄어들고 해서 이제 건축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이런 다양한 그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 건물은 바깥은 녹슨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단 부분에 빛을 여러 가지 투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공간을 만들었죠. 이게 우리 중세 때의 그러한 그 천상의 세계의 구현이 오히려 현대 건축에서도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이 3.1제 성당도 하나의 사례가 되겠는데 이것은 그 평면이 저렇게 이제 그 오히려 이 단축이 더 넓고 장축이 있고 요 사이가 구조적으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최근에 지은 라이프치 이게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인 안토니오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라스 아직 미완성이지만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뭐 스페인 여행을 하면 꼭 가보는 성당이 되겠고 이것에 대해서는 뭐 더 달리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20세기 최대의 이제 글자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이제 제 강의를 끝나게 되는데 시간을 너무 초과해서 아닙니다. 오늘 정말 귀한 강연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강연 들으시면서 시간 관계에서 한 분 정도 질의가 있으시면은 손을 펴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응답을 해주시겠고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이야기해서 오늘 저는 최근에 이렇게 성당을 짓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예술 작품으로 그렇게 성당을 짓는 것이 이게 참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건축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거기에 담긴 신학적인 내용들은 뭔지까지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얘기하세요. 주혜주 씨. 네, 이것도 별로 뭐 지혜로운 질문 같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교인들이 줄어드는데 아주 그 교회 건물은 아주 멋지게 잘 지어지는데 혹시 재원은 이거 어떻게 조달을 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이제 유럽의 경우도 보니까 이 교회 봉헌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꼭 자식들에게 어떤 재산을 남기는 이런 전통이지만 오히려 유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당들의 재원이 과거에는 국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독일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에 완전히 패전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갈등을 이 종교세를 받아가지고 종교 건축을 통해서 그걸 이제 리커버하는 글이었지만 오늘은 어디에도 국가에서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분의 그런 보험자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저는 한국 교회가 저는 가톨릭이긴 합니다만 꽉 차 있는 신자들 돈도 잘 낸다고 봤는데 유럽에 보니까 오히려 유럽인들이 더 그런 것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축 비용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 큰 대도시에서는 한두 개씩 꼭 밀레니엄 시대에 건물이 지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예, 그쪽은 사실 저는 아까 저 카탈로그를 이제 2장을 이제 드리고 갔는데 사실 저는 한국의 이 교회 뭐 개신교도 들어가겠고 성공회도 들어가겠고 그리고 한국의 카톨릭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운동을 한 1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카탈로그도 만들고 또 뿌리고 이랬는데 별로 진척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이런 모임도 있고 하니까 많은 호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톨릭에서는 그 세남트 성당에 3년 코스의 이 교회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강의를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쭉 보면은 개신교의 교회당도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고 활성화되는 것도
찾아보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는 가톨릭이다 뭐 또는 개신교다 또는 뭐 성공회다 이렇게 아니라 같이 합쳐서 우리의 그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좀 등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것도 사실 그게 목적이 좀 커서 제가 여기 이제 책도 몇 권 기증을 하고 갔는데 그런 걸 참조해서 좀 같이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오늘 경감위원회 그때 얘기하신 대로 한옥교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이렇게 이 운동을 하시는데 이 운동이 새로운 계기가 되어서 더 발전해서 정말 교수님의 귀한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4월 11일 두 번째 국내 가톨릭 성당에 대해서 또 우리 교수님께서 귀한 강연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막바진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교수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